다섯 번째 강의인데, 우리의 마음 씀씀이에 따라서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걸 한 여러 가지 예를, 역사적인 어떤 사건에서부터 우리 요즘 일어난 일까지 한번 살펴보니까 오늘 강의는 굉장히 쉬울 겁니다. 머리 쓸 것 하나도 없고요.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시시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냥 쉬운 얘기들이지만 한번 그래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듣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삶의 의미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이게 도대체 산다는 게 뭔지 한번 삶의 의미에 대해서 적어도 선승들이라든가 부처님 같은 성인들의 삶은 우리가 그 의미를 평가하기가 참 어렵지만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빅터 프랭크는 제가 이 우리의 마음 씀씀이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빠뜨리지 않고 제가 이 얘기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빈대학교 정신과 의사로서 대학 교수입니다. 그래서 아우슈비츠에서 4년간 수용되었다가 살아남은 사람으로서 그때 자기가 그 수용소에서 겪었던 일을 바탕으로 로고테라피라는 어떤 그 정신요법을 창시한 사람입니다. 인터넷 들어가 보면 로고테라피에 대한 여러 가지 책들도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하는 이 얘기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문제가 되는 것은 운명이 아니라 운명을 받아들이는 방법이다. 그래서 아마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가혹한 어떤 운명이라 그러면 아우슈비츠가 거기에 하나 꼽힌다 그래서 뭐 크게 과장은 아닐 겁니다. 그 아우슈비츠가 어떤 데냐면은 이게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뭐 첫 페이지가 두째 페이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에서 내가 배웠던 건 다 틀렸다. 먹지 못하면 영양실조에 걸리고 잠을 안 자면은 며칠 동안 잠을 안 자면 사람은 죽게 마련이라는데 그거 다 틀렸고, 열흘 이상 잠 안 자도 정신은 초롱초롱하고, 먹지 못해서 얼마만큼 먹지 못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보여주겠는데 그렇게 먹지 못하더라도 괴혈병이나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고 추운 날 밖에 몇 시간 동안 서 있다가 찬물을 끼얹고 들어가더라도 감기에 걸리는 법이 없는 것이 아우슈비츠다. 이런 말을 거기에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볼까요? 이건 뭐 그냥 인터넷에서 찾은 거고 그 책에 나온 건 아닌데, 아우슈비츠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았느냐. 거기에도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빵을 얼마만큼 주냐면 제가 달아봤어요. 일부러 저희 집사람과 같이 여기서 나오는 빵을 한 조각을 준다 그러길래 달아봤더니 우리가 먹는 얇은 빵 한 조각보다 조금 가벼워요. 여기서 말하는 게. 그러니까 그거 하나 가지고 이제 하루를 먹는 건데, 여기에서도 유럽이니까 아마 그 오후 4시가 되면 그 마시라고 찻잔에 물을 담아 준다 그럽니다. 그럼 뭐 배고프고 춥고 배고프고 뭐 고생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걸 벌컥벌컥 들이마신다고 합니다. 그 찬물을. 어떤 사람은 반만 들이마시고 나머지 반은 이렇게 손에 찍어서 얼굴도 좀 이렇게 닦고, 눈곱도 좀 떼야 되니까, 세수도 안 했으니까 눈곱도 떼고 얼굴을 단정하고 용모를 단정하게 해서, 아우슈비츠에서 얼굴을 아름답게 단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달리 생각하면 내가 그래도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나 자신의 인간의 존엄성과 품위를 유지하겠다는 생각일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하고 비교해 봤더니, 그러니까 아우슈비츠 수용소 살아남은 사람들은 살아남은 사람들이니까 나머지 건강하고 이런 사람들 죽었다는 얘기인데, 그런 사람들 삶의 의미 찾는 사람들로서 거기에서도 그래도 자기 품위를 유지하려고 하고 교양 있게 행동하라는 사람들이 오래 살아남더라.
고통도 더 잘 참고. 그래서 여기 있는 보니까 나흘에 빵 5온수니까 141.75g이니까 하루에 35.44g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집에서 재봤어요. 우리가 먹는 빵은 물론 빵집만 다르겠지만 대개 37g쯤 되니까 그거보다 얇은 빵 쪽 하나보다 작은 거를 먹고선 살았으니까 이게 뭐 다리가 이렇게 삐쩍 마른 건 너무 당연할 테죠. 여기에서도 사람들은 품위를 유지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한번 볼까요? 지적인 활동을 했던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 육체적으로는 더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정신적인 측면에서 내면의 자아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비교적 적게 손상을 받았을 것이고 자기는 살펴본 결과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건강해 보이지 않지만은 품위 있는 삶을 살기로 원하고 남한테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오히려 체력이 강한 사람보다 수용소에서 더 잘 견딘다는 지극히 역설적인 현상도 이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위에 이 말이죠. 그 여러분이 보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보면은 75페이지에 제가 100개 온 거니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강제 수용소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는 인생의 진정한 기회는 자기들에게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았다. 그곳에도 기회가 있었고 도전이 있었다 그러는데 어떤 거냐면 삶의 지침을 돌려왔던 그런 경험의 승리를 정신적인 승리로 만들 수도 있었고 그와는 반대로 그런 도전을 무시하고 다른 대부분의 수험자들처럼 무의기에 보낼 수도 있었는데 여기에는 제가 이 책을 다 쓸 수는 없으니까 오늘 강의는 삶의 의미가 뭔가 찾는 거기 때문에 뭘 의미 이 사람이 말했는지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그 여름빵 하나 줬으니까 그걸로 하루 사는데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래서 좀 더 음식이 좀 많이 나올 때도 있고 덜 나올 때도 있지만은 항상 배고프고 다 먹고 싶은데 정말 먹고 싶어서 허덕거리는 사람한테 그 빵을 띄워서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뭐 거기에서야 항상 다치고 상처를 입죠. 그런 자기도 상처 입었으면서도 그 사람 돌보는 사람이 있어서 물어봤답니다. 당신은 여기서 느끼는 바가 뭐냐 했더니 놀랍게도 자기는 진정 여기 유대교도들이죠. 유대인이니까 진정 이런 기회를 이런 곳에서 살도록 해준 그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왜 그러냐 하고 물었더니 자기는 옛날에 인간이 극한적인 욥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서에 보면 욥이 굉장한 괴로움을 받으면서도 그걸 잘 참고 살아남았잖아요. 그런 기회를 나는 얻을 수 없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아마 이런 데가 아니라면 나는 그 극한 상황에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품위랄까 그 신의 사랑을 실천할 기회가 없었을 텐데 아우슈비츠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가 아주 혹독한 조건을 내가 이겨내고 남을 돕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증명해 보인 것은 이건 정말 신의 축복 아니면 맛볼 수 없는 이런 기회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너무 사랑스럽고 이런 기회를 준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가 이 책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삶의 의미는 그런 데서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계속 좀 더 보죠. 그래서 수용소에서도 막사를 지나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거나 마지막 남은 빵을 나눠주는 사람도 있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큼은 히틀러도 뺏어갈 수 없었다. 그리고 삶의 의미 있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 그거는 누가 하냐면 내 자신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뺏기지 않는 영혼의 자유고 그건 내가 할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건 어떤 보편적인 것은 없고요. 그럼 도대체 삶의 의미라는 게 뭔지 우리 궁금한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삶의 의미를 두 가지를 찾아봤는데 하나는 지금
여기 빅터 프랭클이고 하나가 마이클 조던인데 우선 이제 아우슈비츠에서 나온 다음에 이제 정신과를 개업을 했을 때 한 70 가까이 된 어떤 외과 의사가 이 빅터 프랭클을 찾아왔대요. 그러니까 뭐 외과 의사니까 잘 살죠. 독일이나 미국의 의사들은 그 뭐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잘 사는데 이 사람이 그냥 와서 하는 말이 내가 지난 몇 년간 2년간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살아서 정말 죽을 지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까 이 빅터 프랑클도 자기가 직접 그 사람 입장이 되어보지 않았으니까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정신과 의사니까 이 사람한테 의미를 찾아줘야 될 것 같아서 얼른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면 당신이 40년 동안 그렇게 사랑해왔던 아내를 2년 전에 잃었는데 입장을 바꿔놔 봅시다. 당신이 그때 죽었고 당신의 아내가 지금 살아있다면 어떨까요? 했더니 정말 아내를 사랑했던 모양이죠. 이 사람이 그건 끔찍한 일이겠죠. 내가 먼저 죽었더라면 내 아내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울 텐데 그런 일을 없도록 내가 살아있구나. 다시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가 사랑했던 아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지금 정말 좋은 일을 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활기차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의미라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찾아서 자기한테 힘을 넣어주는 겁니다. 어떻게 찾느냐는 사실은 본인밖에 모르겠죠. 한번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가식적인 삶을 살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제임스 알더 헨리 같은 삶은 살 수 없을 겁니다. 주어진 여건 속에서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얘기로서 제가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글을 그대로 옮겨왔는데 이건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피셔맨즈 랑귀지라는 책인데 굉장히 얇아요. 한 요만큼밖에 안 돼. 페이지로 한 80, 90밖에 안 되는 그런 책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그러니까 먼저 얘기부터 하죠. 이 사람은 98살에 이 책을 썼어요. 지금 여기 피셔맨스 랭귀지 오브 언어라는 책을. 근데 쓸 때 뭐라 하냐면 쓰고 나서 이분이 하는 말이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시도하세요. 여기 그 말이죠. 처음엔 힘들 수 있지만 일단 요령이 생기면 당신은 정말 그 일을 즐기게 될 겁니다. 한번 볼까요? 이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난 그저 어부였다. 생계를 잇기 위해 바닷바람과 싸우며 배를 몰았다. 남들은 하찮은 일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난 자랑할 일이 많다. 내 손으로 집을 지었고 우리 두 아이와 아내와 함께 따뜻한 가정을 이뤘다. 바다 가재자리 수십 년 어느덧 선장도 됐다. 바다 가재 왕이라 별명도 불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집도 짓고 사랑하는 사람을 먹여 살린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속에서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도 허영은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지만 내 나이 90세 될 때까지 주변에 말 못한 곳이 있고 그것 때문에 때때로 눈물로 지었다고 합니다. 뭐냐면 문맹이었어요. 왜냐하면 바빠서 사실은 포르투갈에서 1917년인가 그때 이민 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진 것도 없이 1차 대전 때 이민 온 사람이니까 뭐 자식들 먹여 살리는 것만 해도 대견한 일이죠. 나는 그걸 잊지 못했다. 심지어 식당에 매입한 도 잊지 못했다. 그럴 때면 다른 사람들이 주문한 음식을 보고선 똑같은 메뉴를 달라고 말했다. 가끔은 도움을 요청하기 싫어서 그냥 배를 골기도 했다. 사실 우리 식구 중 나보다 나은 처지인 사람도 없었다.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의 나는 자전적 수필 작가로 변신했다. 비록 자비로 출판한 책이긴 하지만 내가 쓴 책은 현재 초등학교에서도 읽히고 있다. 뭐 한국에 있는 저까지 하나 샀으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제임스 알더 헨리고 이 사람한테 그렇게 용기를 준 것은 이 사람이야. 흑인이에요. 조지 도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91살에 글을 배웠지만 이 사람은 98살에 글을 배워서 이 책을 여기 고등학교 선생이에요. 같이 씁니다. 이 사람은 문맹으로서 그 식당에 사인도 못하니까 사인하라고 X만 썼다 그래요. 조지 도슨이. 근데 어떤 자원봉사자의 권유를 듣고 98살에 글을 배워서 고등학교 선생하고 책을 썼다는 거거든요. 이 사실을 이 제임스 아르다 헨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 이제 이 사람이 그 피시맨즈 란게제 나오는 여러 가지 사진들인데요. 여기 보면은 91세 때부터 공부를 시작해 세월이 지난 2010년쯤 늦지만 읽을 수 있는 단계까지 됐다. 어떻게 됐냐면 손녀가 91살 먹은 할아버지하고 글을 배우라니까 야 내가 91살인데 뭘 배우냐 했더니 할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아까 보여드린 조지 도슨은 할아버지보다 7살이나 더 많은 98살에 글을 배워서 책을 썼는데 할아버지 지금 못할 게 뭐예요? 했더니 아 그래? 그 사람이 했다면 나도 할 수 있겠지 하고 그래서 글을 배웠어요. 그래서 당시 자원봉사로 글을 가르치던 69세의 마크 호고스이 이렇게 되었다. 헨리 씨가 책을 쓰겠다는 의지를 보였을 때 저는 아주 한방 얻어맞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98살의 문맹을 그러니까 7년 동안 글 깨치는데 보통은 한 몇 개월이면 되죠. 젊은 어린애들이라면. 근데 이 사람은 91살 먹은 사람이니까 7년이 걸렸어요. 그래야 드디어 어느 날 자유롭게 자기가 읽고 쓸 수 있다는 걸 알고서 책을 한번 써보겠다고 한 것이 아까 피시맨즈 랭귀지입니다. 그 나이에 불굴의 의지로 일을 해내는 걸 보면서 나도 나이가 더 들어도 저렇게 할 수 있는 게 더 많겠구나 하는 생각에 무척 행복했습니다. 이게 이제 아이고요. 평생 그는 남들처럼 읽고 쓰고 싶었지만 그에게 작은 시간도 기회도 허락되지 않았다. 그의 조카가 편지 한번 써보려 하는데 한 장 쓰는데 한 달이 걸렸다. 이거는 뭐냐면은 책 쓰기 전에 그러니까 91살에서부터 98세까지의 글을 배우는 동안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책을 쓰겠다고 마음먹고 98세에 문명을 깨우친 한 남성에 관한 책을 그게 다음부터입니다. 그의 소녀는 조지 도슨이 쓴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책의 일부를 그에게 들렸고 그를 이렇게 생각했다. 만약 그거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용기를 갖는 게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의 집에 걸려있는 그가 처음 쓴 편지, 조카에게 쓴 편지로 또박또박 눌러 쓴 글자가 눈에 띈다. 본격적으로 글을 배우기로 마음먹은 그는 단어의 뜻을 이해하려고 매일 밤늦게까지 공부했다. 글을 배우는 게 내 직업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 그 단어의 뜻이 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울었다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브이 오노라는 내 수편집은 포르투갈에서 맨몸으로 시작해 미국 로드아일랜드에 자리 잡고 있는 나의 삶을 담은 책이다. 평생 바다와 싸움에 투쟁해서는 한 젊은이 얘기를 담았다. 그래서 자기 일생을 아주 솔직하게 쓴 책입니다. 근데 이분보다 어쩌면 더 할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페드로는 사람인데 이 페드로는 사람의 아들은 바크이 리타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그 엔지니어로서 앞으로 그 사람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감각치환이라는 그러니까 맹인이 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카메라에서 통해서 들어온 빛을 진동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만드는 장치를 발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쓰러졌어요. 65세인 그러니까 바크이 리타의 아버지인데 1959년 뇌졸중으로 안면과 마비가 되면서 말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65세에 쓰러졌으면 이제 인생 끝났다고 하죠. 근데 바크이 리타는 아버지에게 이 사람은 바크이 리타는 인간의 두뇌 구조라든가 이 두뇌에 대해서 작용에 대해서 잘 아니까 땅 가지 말고 아버지 기세에 올렸어요. 애기처럼 쓰러졌으니까 기는 거죠. 기는 못했는데 3개월이 지나자 아버지는 말을 하기 시작했고 몇 달 뒤엔 막 타이프를 쳤다. 마침내 68세의 나이로 대학에서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재혼됐으며 등산과 여행도 다녔습니다. 대학 강의 다시 하고 72세의 나이로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는데 놀라운 것은 뇌를 부검했더니 이 사람이 뇌졸중을 썼을 당시에 대뇌 피질에서 척추로 가는 신경이 95%가 파괴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주요 뇌중추 발작으로 무너져 있었는데 나머지 5%에 살아있는 뇌세포 갖고 대학 강의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결국은 의지예요. 파괴된 뇌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뇌의 건강한 5% 남아있는 건강한 부위가 손상된 부위 기능을 넘겨받아서 대신 기능을 수행해서 등산도 다니고 결혼도 할 수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인간한테는 가능합니다. 인간이 그냥 스스로 퇴구를 해서 그러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은 2012년. 제가 이 그림도 그 빅터 프랑클만큼 아끼는 그림인데, 2012년, 자연계의 그 소위 와일드라이프 에이에서 일어난 일을 찍는 BBC 방송국에서 그 사진전을 하는데, 거기에서 소위 그랑프리 받은 사진인데, 펭귄은 날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다사자가 펭귄을 공격하자 아마 얼떨결이겠지만 펭귄이 이렇게 납니다. 우리 두뇌랄지, 이건 두뇌에 있는 거랄지, 마음이라 그럴지, 이런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강의에 관련된 걸 가져와서 그런데, 스파르타왕 레오니다스가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그것도 뭐 여러 가지 방해를 다 물리치고, 페르시아 크세우스 2세의 2만 명의 군대를 300명으로 가지고 한 열흘 가까이 막아냈다는 걸, 이 얘기를 영화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가능합니다. 인간의 정신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오늘 그런 예를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 여러분 책에는 제가 청나라 얘기를 했고, 여기에다가는 그리스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펭귄이 나는 거 이상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 어머니들 옛날에 불 나면은 자식을 껴안고 2m 되는 나무를 높이뛰기 선수처럼 뛰어내리는 것도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들었거든요.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다. 문제는 믿음이에요. 내가 그래서 불교에서 우리가 사홍선을 대승불교에 세우는데 서울을 세우고 이걸 달성한다는 믿음이 이런 힘을 나오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가 사실 오늘 강의 제목이 신천지를 개척한다는 건데 바로 이런 마음의 힘이 있다는 걸 알고 그걸 개척하라는 게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소유라는 건 뭐냐? 우리가 다 소유하고 싶은데 한번 소유의 의미를 찾아보죠. 현대인의 삶. 이게 마더 테레사는 지금 세상 떠난 지 한 3년 됐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쓴 책이 또 여러 권 있는데 여기에 마더 테레사의 일일 묵상집에 258페이지네요. 258페이지에 나온 것을 제가 옮겼습니다. 서방 세계의 정신적 빈곤은 인도 국민의 물질적 빈곤보다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마더 테레사가 볼 때 유럽 사람이 더 인도 사람보다 더 삶의 재미가 없다는 뜻이죠. 서방 세계에서는 지독한 고립감과 자신의 무가치를 느끼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무도 사랑해줄 사람이 없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낄 때만큼 비참한 일은 아마 없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들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느끼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더 테레사는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마더 테레사야 수녀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랬지만 우리 불교도라면 참된 삶, 진리를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불교적인 마음이라면 물들지 않은 정말 깨끗한 마음을 찾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은 세 사람을 예를 들었는데 입생 로랑과 유명한 아이사크 뉴턴과 그 다음에 마티오 리카르인데 입생 로랑을 한번 보면은 이것은 17살 때 크리스찬 디오르의 조수가 크리스찬 디오르라는 뛰어난
디자인의 조수로 들어가서 21살 때 크리스천 디오르가 죽습니다. 근데 워낙 뛰어나니까 바로 그 크리스천 디오르의 후계자로서 21살짜리가 입어서 6개월마다 한 번씩 패션 쇼를 했는데 그때마다 온갖 찬사가 쏟아지고 사람들은 이 사람은 그냥 돈도 얼마만큼 많았는지 몰라요. 여기에 쓴 대로 잠깐만 말씀드리자면요. 제가 이 사람의 이 얘기를 관심을 가졌던 것은 입생 로랑 라모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있을 거인데 입생 로랑 라모르라는 제목인데 거기에는 이 사람의 그 동반자였던 이 사람이 동성애자거든요. 파트너였던 피에르 베르제라는 사람이 그냥 다큐멘터리로 이 사람의 영화를 쭉 쓰는데 처음에 거기 보니까 90노인이 90도 더 된 노인이 아주 쭉쭉 해서 그냥 종이를 구겨놓은 것 같은 노인이 이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때 그걸 사정을 모르고 입생 로랑이 아마 90쯤에 은퇴하면서 찍은 사진인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때가 65세였었습니다. 그만큼 얼굴이 그냥 망가졌다는 뜻인데 근데 그때 피에르 베르제가 설명한 바에 의하면은 이 입생 로랑이 남겨놓은 뭐 재산이 많이 있는데 그거 말고 수집한 미술품만 팔았어요. 팔았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6천억 원이 됩니다. 그 정도의 돈이 많은 사람인데 피에르 베르제의 설명에 의하면 여기 있네요. 입생 로랑 라모르, 그러니까 피에르 베르제고 여기에 이제 입생 로랑이 죽었을 당시에 왔던 사람이 여기 사람이 피에르 베르제고 여기에 보면 사르코지죠? 브루니. 이 정도의 사람들이 명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대단히 출세하고 돈도 많고 정말 기가 막힌 사람이라고 생각할 텐데 이 사람은 마약 중독자에다가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그 일생 동안 그 피에르 베르제 말에 의하면 1년에 딱 2번 행복했다고 그래요. 2번이 언제냐면은 이렇게 자기가 패션쇼를 성공적으로 하고 걸어올 때 사람들이 한 300명의 좀 되는 미녀들이 참 당신 잘했다고 칭찬을 곧대. 그럼 몇 분이겠어요? 길어봤자 30분? 그것 말고는 걸어 나오자마자 바로 고민 속에서 다음 작품을 생각하느라고 머리를 싸매고 근데 이제 설명 들어보면 이 만화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그 작품은 머리 쓴 데서 나오는 게 아니래요. 예를 들어서 100일 동안 고민해도 안 나오다가 내일 당장 무슨 해야 할 때 오늘 저녁에 갑자기 나 죽어야지 하는 생각을 하는 그 순간 아이디어가 떠오른다거든요. 그렇게 살았어요. 입생 로랑은. 그래서 어디 그 피에르 베르제랑 같이 모로코에 있는 뭐 별장에 가도 즐기지 못하고 남브란스에 있는 별장에 가도 즐기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괴롭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술과 마약으로 살아가고 뭐 담배도 물론 무지하게 피웠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퇴할 때 65세인데 그때 나이가 적어도 제가 볼 때는 90살 넘은 노인처럼 보였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건지 그 마티유 리카르라는 유명한 사람이니까 뭐 여러분이 다 알 텐데 이 사람이 지금부터 한 20년 전쯤에 승려와 철학자라는 책을 썼어요. 자기 아버지와 대화인데 마티유 리카르는 그 당시에 그 불란서 그 파스테르 연구소의 그 분자 생물학 분야에서 선도적인 그룹으로서 이 사람이 출가한 다음에 5년쯤 뒤에서 자기 동료들이 다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함께 그룹이. 그러니까 마티유 리카르가 있었으면 받았죠. 아버지가 그걸 굉장히 애석해서 야, 너 그렇게 불교가 뭐 네 말 들으니까 좋다는 건 알겠다마는 꼭 불교라야만 인생의 그 보람을 느끼는 어떤 가르침이나 가치를 찾는 게 아니잖아. 과학에도 있잖아. 이렇게 말했더니 아버지 그건 그렇지 않아요. 하고 하는 얘기가 여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총망받던 분자 생물학자로 활동하다 불교가 승려가 됐는데 어떻게 됐느냐? 이제 여기에 보면 어려서부터 저는 어머니가 또 저기 유명한 예술가가 돼가지고 어려서부터 저는 아버지 덕분에 철학자와 사상가와 연극인들을 만났고 아버지가 철학자거든요. 그래서 화가의 어머니 덕분에 예술가와 시인을 만났으니까 유명한 불란서의 상륙 그 가정의 학자와 예술가의 어머니 덕택에 소위 상류층을 다 만난 거죠. 그 파스텔 연구소의 강연하고 유리한 학자들을 또 만났습니다. 그 이하에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매력적인 인물들과 교류할 수 있었으니까 우리가 볼 때 참 멋진 인생인 것 같고 환경이 같은데 하지만 그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발휘한 존재성에 반드시 인간적인 완성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탁월한 능력이나 재능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들이 그들을 훌륭한 존재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앞에 나와요. 여기 그 책에 승려철학체 21페이지에 나오는데 뭐냐면 그들은 사기꾼일 수도 있고 위대한 학자도 자신 삶에 불만을 가질 수도 있으며 예술가도 자만에 가득 찰 수 있어서 인간적으로 글러먹었다 이런 뜻이죠. 인간적으로 글러먹은 자가 어떤 명성을 얻었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걸 지금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아버지도 본인도 대단한 뛰어난 철학자로서 여기에 나오는 인물에 마찬가지지만 아버지한테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 대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냐면 여기에 민규 림포체라는 분이 이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민규 림포체를 만났는데 아니 간큐 림포체를 이 사람이 림포체는 여러분들 누군지 아시죠? 티베트나 네팔, 부탄 같은 데서는 고승이라고 해서 다 림포체라 부르지는 않습니다. 이 고승이 금생에 깨쳐서 그냥 고승이 됐으면 그냥 존경하는 구루일 뿐이지 림포체는 아니고 전생에 고승이 다시 이 세계에서 환생했을 때 림포체라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칸큐 림포체는 전생에 고생이었던 사람이 금생에 온 사람이죠. 이 칸큐 림포체를 만났을 때 마티우 디카리가 하는 말입니다. 갑자기 살아있는 지혜의 본보기처럼 보이는 존재들이 불쑥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승, 칸큐 림포체 자기 스승 아니에요? 거기에 자기의 스승과 더불어 칸큐 림포체 주위에 티베트 승려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저는 인간의 차원에서 완벽함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하려면 저들이 그런 사람이겠구나 하고 느꼈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이 하는 말을 몇 마디 못 알아들었지만 제게 깊은 인상을 준 것은 그분의 인격, 그분의 존재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서 나오는 깊이 힘, 고요함이 제 정신을 열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티우 디카리한테는 그런 걸 보는 눈이 있었나 보죠? 근데 업의 굴레와 삶을 이제 놓고 보면은 지금은 마티우 디카리와 지금 입생로랑을 하고 지금 빅터 프랭크를 제가 비교했는데 한번 뉴턴을 보죠. 뉴턴은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자, 이제 유명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말하기를 뉴턴한테 대해서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별들을 바라보라. 절대자의 생각이 느껴지는가? 모든 것들은 뉴턴의 수학을 따라 그들의 길을 말해주었구나. 인간으로서 신에게 비유되는 사람은 뉴턴밖에 없습니다. 이 아인슈타인이 바로 절대자의 생각이 느껴지는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알렉산더 포프라는 이 시인은 뉴턴보다 한 20살쯤 어린 시인으로서 뉴턴 당시에 살았던 시인인데 그때 이런 찬사를 보냅니다. 자연, 그리고 자연을 지배하는 법칙은 어둠 속에 숨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뉴턴이 있으라고 선언하자 모든 것은 백일하에 드러났다. 이 정도의 찬사를 받은 사람이니까 뉴턴이 명성 갖고는 어떻겠어요? 더군다나 뉴턴은
여러분 이제 동전이 제가 있는데 뉴턴의 업적은 여러분들은 그 만유인의 법칙이라든가 물리학을 만든 것만을 기억하고 계시겠지만은 그렇지가 않고 그 여러분들 이 말 아나요?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 그게 무슨 뜻이죠? 그 당시 영국에는 돈이 있었는데 이 돈이 이거 지금 제 500원짜리인데 500원짜리는 500원 요 돈의 속에 들어있는 은이 딱 500원이었었어요. 근데 쓰다 보면 닳잖아요. 다음에는 500원어치 가치는 없어지는 것인데 500원 받을 거잖아요. 영국이니까 실링이라고 제가 그냥 할게요. 근데 내가 장사하는 사람인데 받았더니 이만큼 다른 실링 하나를 받았어요. 그럼 내가 가만 생각하니까 손해잖아요. 이거 실제로는 일실이 안 되는데 그러면 인간이라는 거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이익을 봐야죠. 기왕 이만큼 잘라진 거니까 나 여기 좀 잘라야지 하고 내가 잘라 가집니다. 그리고 남이 왔을 때 이걸 줘요. 그러니까 남이 받을 때는 깨끗한 돈 일실링 받아갖고 근데 그 다음에 받다 보니까 어때요? 어차피 다른 걸 줄 바에야 자르고 주는 게 낫잖아요. 요만큼 더 자르고 요만큼 가위로 잘라갖고 이제 남한테 거슴돈 주고 그걸 줘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돈은 다 어딘가로 숨어버리고 나쁜 돈만 그게 악화거든요. 그러니까 액면 가치보다 실제 가치가 떨어지는 돈만 돌아다니요. 그러니까 영국 정부가 막대한 손해를 보죠.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막을 재간이 없거든요. 근데 뉴턴은 원래 그 당시에 벌써 신이 뉴턴이 있으라고 선언하다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니까 뉴턴이라고 해결하겠다 싶어서 뉴턴을 조폐국장에 임명합니다. 뉴턴이 조폐국장으로 잘했을까요?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돈을 보면은 여기에 딱 까끌까끌한 여기 경계면이 있죠. 이거 뉴턴이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만들어서 1실링 만들면 1실링에다가 옛날에는 돈 덩어리 하나였는데 여기다가 소위 경계면이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다가 면을 만들고 까끌까끌 하겠으니까 요거 다 없어지면 이거 돈 아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했어요. 그 정도니까 돈과 명예와 부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기독교 전설에 따라서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아담 이래로 뉴턴보다 더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그 위대한 인물로 인정받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여기 이 두 사람을 보세요. 아인슈타인도 절대자란 말을 했고 그 당시에 살아있을 당시에 알렉산더 포프라는 신이 또 신이라고 붙여서 뉴턴의 업적은 신하고 비교를 했는데 뉴턴 본인은 어땠을까요? 업적은 눈부시나 뉴턴은 탐진치 굴레에 묶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물려간 사람으로서 이런 말하기 참 미안합니다. 사실 뉴턴의 법칙을 배우고 가르침으로서는 지금까지 밥을 먹고 살았던 사람인데 이런 말하기 참 미안한데 사실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얘기 한번 봅시오. 뉴턴은 물리학뿐만 아니라 과거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업적을 남긴 위대한 학자이지만 탐심과 진심에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내가 내 말한 게 아니고 여기에 데이비드 클라크와 스티븐 클라크가 쓴 이면호가 옮긴 독재자 뉴턴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물론 저는 물리학이었으니까 이거 말고도 다른 데서부터도 뉴턴에 대한 얘기는 알지만은 그렇지만 학문적 업적이나 명성과 관련된 일의 경우 뉴턴은 치졸하다고밖에 말하는 것 말고는 달리 표현할 길 없는 짓을 저질렀어요.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일찍부터 그의 업적을 인정받아 높은 지위와 명성을 누렸는데 그 지위와 명성을 바탕으로 자기와 학문적으로 대립했던 사람들을 아주 부당하게 탄압했습니다. 독재자로서. 이름 책자도 독재자예요. 우선 하나가 프렌스테드인데 이건 작년에 우리가 저희 집사람이 얘기했는데 작년에 그 그리니치 천문대를 방문했더니 거기에 프렌스테드가 자기의 그 원고를 불태우는 장면을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하여튼 흉내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초대 그리니치 천문대장이지만 뉴턴이 왕의 대장이 되니까 권력을 들어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왕위 표현 자격도 박탈해버리고 천문대장으로서 쫓아내버립니다. 사실 이 그리니치 천문대는 누가 만든 거냐면 이 프렌스테드가
정말 평생을 바쳐서 만든 건데 왜 그렇게 쫓아냈느냐면 뉴턴이 자기가 쓰고자 하는 책을 이게 어떤 그 중요한 자료로서 프렌테드 연구가 필요했는데 그걸 다 냈더니 빨리 안 준다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 사람이 원고 왕립하게 있을 때 원고를 뺏어다가 마음대로 사용해서 프렌테드가 화가 나서 뉴턴을 소송을 걸어서 이겨가지고 원고를 되찾아온 다음에 그걸 불태우는 거였는데 지금도 여러분들이 영국 여행할 때 그 그리 천문대 가보면 그거를 볼 수 있습니다. 라이프리츠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런 말을 듣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아는 인간이라면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 가능했습니다. 딴테가 살았던 그 당시에 딴테가 모든 것을 아는 인간이라고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데카르트도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찬사를 들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라이프리츠가 그런 말을 들은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안 최후의 인물이라는 그런 평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단자론이라는 것도 만들었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미적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뉴턴하고 라이프리츠가 따로따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라이프리츠가 뉴턴과 독립적으로 미적분학을 만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누가 먼저 만들었느냐는 이런 소위 그 업적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뻔히 알면서도 라이프리츠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도용했다고 비난해서 라이프리츠가 완전히 매달려버렸어요. 굉장히 불행하게 죽었습니다. 이런 짓을 한 게 뉴턴이거든요. 뉴턴한테 뭐가 부족했죠? 아무것도 안 해도 뉴턴 네가 최고다 그러고 라이프리츠라는 말을 같이 했다고 해도 그냥 그래도 최고인데 그래도 뉴턴은 부족했어요. 그리고 뉴턴은 물리학보다는 신학 연구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연금술에도 어마어마한 시간을 보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바가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연금술 연구보다는 연금술을 통해서 물질의 변화에 대한 이치를 탐구했던 거거든요. 불을 탐한 건 아니에요. 뭐 탐한다는 면에서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인격적으로 보통 사람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는 것은 뭘 뜻하느냐? 신이라는 것은 그것이 기독교적인 인격신이든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든 학문을 하듯이 머리로서 연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머리로서 연구한 걸로는 뉴턴 따라갈 사람이 있겠어요? 머리로서 이렇게 신학을 아무리 해봤자 인품은 뉴턴밖에 안 돼요. 바로 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은 그 해를 위해서, 신해를 위해서 탐구하되 나머지 행과 증은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이성적 사회로서 도달할 수 없는 진리를 체득하고 실천하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신행적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로서 해서 안 돼요. 여기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제 강의를 들어주신 거는 저로서는 굉장히 영광스럽고 기쁜 일인데 한 가지 제가 늘 염려하는 거는 요즘 사람들은 배운 게 너무 많아서 모르는 게 없거든요, 사실은요. 모르는 게 없다 보니까 실천 안 해요. 왜냐면 아는 거니까. 근데 작은 거라도 반드시 실천하는 거. 그게 사실은 그 불교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공부하고 배우는 이유는 여기서 해를 위해서 했지만은, 배우지만은 반드시 행과 증은 내가 집에 가서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탐진치의 의미라는 것은 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황금으로 이루어진 산이 있어 그 모든 황금이 2배가 되어도 한 사람에게도 충분하지 않네. 이렇게 알고 올바로 살아야 하니. 부처님이 이걸 아신 분이에요. 아무리 많이 줘도 부족하다는 거. 그러니까 권력자에게는 권력을 아무리 줘도 그건 부족해요. 더 많은 권력을 찾고, 돈을 벌고자 하는 상에게는 재물이 황금이고, 뉴턴에게는 뭐가 황금이겠어요? 내가 제일하는 거. 나 근처에 따라오는 사람 있어서 안 돼요. 내가 이만큼 높은데, 라이프리츠도 이만큼 따라왔는데, 그게 아니고, 라이프리츠는 이만큼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한 것이 뉴턴이니까, 뉴턴한테는
내가 제일 똑똑하다는 그 명성,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황금이죠. 그러니까 학문이냐 디자인이냐의 차이가 있지만 세속적 성공이 마음의 평화와 삶의 행복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제가 볼 때는 입생 로랑이나 뉴턴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뭐 측정할 수는 없는데 바로 빅터 프랑클이 말한 그 고귀한 모습, 다시 말해서 삶의 의미를 찾고 내가 품위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그거 아우슈비츠에서 찬물을 좀 남겨서 얼굴을 좀 깨끗이 닦고 눈곱도 떼는 그러한 노력하는 자세, 그러한 고귀한 모습은 오히려 마티가 만났던 티베트 승려 캉큐르 림포체라든가 그 주변 사람들한테서 볼 수 있는데, 근데 나중에 이 강의의 제일 마지막쯤 6월 13일하고 20일쯤에 아마 20일 날 되겠네요. 그때 차드 몽타에서는 너희 내면을 검색하라는 얘기를 제가 하게 될 겁니다. 그때 그 차드 몽타 책 보면 그 앞페이지 나오고 보면은 이제 그 FML의 기능성 자기 공명상 장치 가지고 측정해 보면 우리가 행복했을 때 느끼는 두뇌 회로의 활성화 부위와 내가 고민할 때 활성화 부위가 다 이렇게 사진으로 나타나는데, 그 차드 몽탄의 이 얘기에 의하면 뇌를 검사한 바로는 마티가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좌선해서 편안하니까 이는 뇌의 정면 사진을 통하여 사람의 행복감을 측정할 때 행복감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뇌의 부위가 마티의 경우 크게 활성화되었다는 뜻이니까, 물론 70억 인구 다 해보면은 뭐 마티보다 더 편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마티는 자기 목적을 달성한 사람이에요. 근데 마티가 자기 아버지한테 말했던 것처럼 아무리 명성이 높아도 그 사람은 비열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그리고 아무리 명성이 높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허덕거리는 사람이, 제가 입생 로랑과 뉴턴을 예를 들었는데 마티는 뭘 했겠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좌선을 많이 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 출가 승려니까 마티는 우리처럼 뭐 세속적인 건데 연연하지 않았을 겁니다. 편안하게 공부하고 좌선하고 남들한테 그 소위 자비를 베풀고 이런 일을 마티가 한 것일 테죠. 그래서 세속적 성취나 성공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죠. 부처님은 사실은 우린 제가자들이기 때문에 제가 제가자들을 위해서 부처님이 설법한 걸 따로 오늘 모아왔는데요. 성공의 길을 알려주고 행복하게 살면서 진리의 길로 나아가라고 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벌고 행복하게 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삶의 의미와 삶의 질은 좀 쉬었다가 다시 계속해 하겠습니다.